안녕하세요, 크리틱스컷입니다. 오늘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SF 영화 10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타임 베스트 10 이런 목록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목록을 만들려고 했으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안전한 영화들을 끼워 넣었을 텐데 그런 영화들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록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 혹은 너무 옛날 영화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지 않는 영화들,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SF 영화들을 위주로 골라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랭킹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 순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상당히 예전 영화예요. 1935년 영화 매드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미친 사랑이죠. 이 작품은 사실은 SF 영화로 소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바디 호러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일부 사이트에서는 SF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파리에 살고 있는 천재 외과 의사 고골이라는 사람이 메인 빌런이자 또 거의 주인공격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고골은 배우 이본느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영화의 제목인 매드러브가 이 박사의 사랑, 미친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커적인 어떤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막 꽃도 갖다 바치고 무대가 서면은 항상 보러 가고 이러던 사람인데, 사실 이 이본느라는 사람은 이미 그 올락이라는 피아니스트와 결혼을 해서 영국으로 이사를 떠날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박사가 충격에 빠져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간청을 하지만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본느는 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사는 상심을 한 상태로 이본느의 홍보용 밀랍 인형을 몰래 사다가 자신의 집에 세워놓고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매일 밤마다 오르간 연주를 들려주게 됩니다. 한편 영국으로 떠난 이본느 부부는요, 기차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본느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서 올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손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아내인 이본느는 파리에 살고 있는 천재 외과 의사 고골이, 자기가 속으로는 사실 약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지만 어쨌든 이름이 잘 알려진 의사이다 보니까 혹시 그 사람한테 가면 손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골은 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청을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날 죽은 사형수의 손을 떼다가 이 올락의 손에 붙이게 돼요. 올락은 깨어나자 자신의 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자신의 손이 맞고 그냥 기차 사고를 당해서 손이 변형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재활 과정에서 피아노는 잘 쳐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칼을 잘 던지게 된다는 것을 올락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올락은 그 기차에서 이미 사실은 이 사형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칼을 잘 던지는 사형수였는데 그것을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손이 그 사형수의 손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고골은 처음에는 정신분석학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뿐이지 자신은 원래 손을 붙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올락의 피폐한 정신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를 한 다음에 자신이 이본느를 차지할 사악한 계획을 뒤에서 몰래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1930년대라는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이 SF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적인 인물의 등장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작품을 호러뿐만 아니라 SF로도 분류하는 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이고, 제가 1930년대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카를 프로인트 감독은 오스트리아 출신 감독으로 메트로폴리스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촬영 감독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연출작이자 마지막 연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인 빌런이자 주인공인 이 고골 박사 역을 맡고 있는 피터 로리라는 배우는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이고요. 이 헐리우드 데뷔작입니다, 이 작품이. 그리고 그 뒤에 말타임에나 카사블랑카 등의 인상 깊은 조역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프리츠 랑의 M에서 악역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림자를 활용한 표현주의적 작품과 또 헐리우드 전성기인 193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답게 헐리우드다운 어떤 표현도 섞여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고골이 변장한 상태로 올락을 함정에 빠뜨리는 장면에 소름 끼치는 연기와 클로즈업 등이 매우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작품은 원조격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아니고요, 매드러브가. 하지만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이 매우 많고요. 또 우리도 이런 비슷한 괴담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눈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당의 눈이라서 이식받은 후부터 뭐 귀신이 보이게 됐다든가 이런 괴담, 그런 괴담을 이렇게 SF적으로 호러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것이 괴담이나 어떤 고딕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고, 사실은 또 고글의 입을 빌려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약간 비웃는 듯한, 요즘에 생각해봤더니 상당히 세련된 작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특징이죠. 다음으로 이제 195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 시기에 굉장히 SF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두 편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1954년 작품인 댐, 혹은 한국에선 방사능 X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지역에서 불가사의한 일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여자아이가 길을 정처 없이 거닐고 있는 것을 경찰 2명이 발견을 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이 경찰들은 그 이후에 이 사건의 수사를 나서게 되고, 영화의 전반부는 거의 대부분 이 추리 과정에 집중이 됩니다. 일반적인 추리물처럼 시작을 하는데 점차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을 본을 떠가지고 이 수사 분석을 맡기니까는 뜬금없이 과학자 한 명이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 과학자는 자신이 개미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의 정체가 개미였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어떤 충격적인 중반부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바다 지역에서 일어난, 아시다시피 그 핵실험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개미들이 거대화되는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서 독가스를 개미굴에 풀어가지고 개미들을 섬멸을 하게 되지만, 다 섬멸이 된 것인지 박사와 함께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는 여왕개미 2마리가 이미 부화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나머지 2마리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이 후반부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막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원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3D로 개봉을 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관객에게 딱 다가오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하얀 방사기를 이렇게 관객에게 가까이 들이댄다든가. 근데 사실은 이제 2D로 볼 때도 관객을 놀래키게 하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댐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여자아이가 크게 외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이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956년 작품인 신체 강탈자의 침입이에요. 이 작품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헐리우드의 명 감독이죠. 돈 시겔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고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컨벤션 대회 같은 것을 다녀온 작은 시골 마을 의사가 역에서 이제 자기네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한 소년을 거의 칠 뻔해요. 무언가로부터 다급하게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소년이 도망가던 정체불명의 인물의 정체는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소년, 이것을 보자마자 뭔가 관객들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중에 점차 드러나는 것은 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던 인물이 뭔가 낯설게 느껴지고 자신이 알던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의사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를 불러다가 좀 몇몇 환자들의 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이것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주인공인 시골 의사는 가면 갈수록 왠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 이 작품의 장르가 스릴러나 추리가 아니라 SF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골 의사의 직감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이 작품의 특징은요, 사실은 외계인이 나오는 외계 침입,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모두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가장 큰 공포를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돈시겔 감독의 어떤 연출력이 잘 드러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사실은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나중에 이제 덧붙여진 것은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빼고 그냥 영화 자체만 봤을 땐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71년 작품이죠.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입니다. 이 작품은 인공위성이 한 마을에 추락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그 인공위성을 회수하러 갔던 군인들도 죽게 되고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정부가 결국에는 2명의 과학자를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방호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있는 그 마을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노인과 그리고 한 명의 갓난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인공위성과 두 사람을
연구소로 데려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에 묻어있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왜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노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주라기 공원의 원작자인 마이클 클라이튼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상당히 하드 SF적인 전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건조하게 과학자들이 자신의 일을 쭉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비춰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인 로버트 와이즈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요. 시민 케인의 편집자이기도 했고 1951년 지구 최후의 날, 1971년 이 영화, 그리고 1979년에는 스타트랙 극장판 감독을 맡기도 했죠. 아마 대중적으로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감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그런 유명한 감독이 만든 것이니만큼 어떤 비슷한 작품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사실은 처음 본 사람들을 되게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건조하고 냉정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드라마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캐릭터들이 가볍다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SF에서도 상당히 보기 드물 정도로 어떤 외계에서 떨어져 내린 이 바이러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차분차분하게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하드 SF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더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마침 또 시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볼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1977년 작품인 미지와의 조우인데요. 스필버그 감독은 상당히 많은 SF를 만들었고 저는 그 모든 작품들을 대부분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지와의 조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스필버그의 초기 작품인 이 미지와의 조우에 어떤 독특한 감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전개는 이렇습니다. 발전소 직원인 로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이 인물은 미국 인디애나 지역에 발생한 대정전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정체불명의 UFO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UFO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쏘고 또 누군가를 납치하는 등 괴이한 짓을 벌이고 있는 그런 UFO였는데요. 이 빛을 맞게 된 로이도 마찬가지로 정신에 어떤 이상 같은 것이 생겨서 되게 뾰족한 산이라는 그 형상에 집착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 형상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을 하려고 집을 온통 흙투성이로 만들면서 직접 어떤 반죽 같은 걸 해가지고 이 뾰족한 산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다가 해고도 당하고 또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등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와중에 뉴스가 뜨게 되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로이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나 혹은 과학자들이 UFO에 대해서 뒤에서 연구를 하는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뉴스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이 UFO가 뿜어내던 어떤 신호가 이 뾰족한 산 모양을 가진 데빌스 타워라는 곳에 있는 그런 산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이 과학자들은 그 좌표로 향하게 되죠. 뉴스에서 그 부근이 다 폐쇄됐다는 소식을 알게 된 로이도 자신이 만들어냈던 것이 데빌스 타워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고 거기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영화에서 이어지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빛과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어우러진 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빛의 대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황홀한 장면이 지난 뒤에 결국 로이는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제3종 근접 조우라는 원제목이 안시하듯이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인간과 외계인이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외계인은 인류를 점령한다거나 세계를 침략하려고 찾아온 외계인이 아니라 상당히 친절하고 무언가 베푸는 그런 환대하는 외계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작품을 찍고 있는 스필버그의 어떤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스필버그가 기본적으로 원래 리액션에 굉장히 집중해서 공들여서 찍는 감독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그 빛의 대향연 클라이맥스가 벌어질 때 그것을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로이의 표정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찍고 있기 때문에 저에겐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필버그는 또 반대로 외계인이 적대적인 형태로 나오는 우주전쟁이라는 명작을 찍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필버그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항상 좀 낙천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저는 오히려 E.T.보다는 이 작품이 오히려 더 그쪽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저는 크리틱스 컷 이병현이었고요. 이번엔 SF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기획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